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태근입니다. 이 주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저도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도움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2주 정도 고민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 듣기에 편하도록 한 40, 50장 정도의 사진으로 가지고 와서 편하게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원장님께 또 상당히 긴장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그러면서 리포터가 없다는, 숙제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대신 스파크로 질문은 던질지가 모르니까 답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에는 제가 학교에 지금 두 학교에 3학점 강의를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기술정책을 3학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부산 동서대학교의 컨텐츠 영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좀 미디어하고 연계된 부분을 가지고 매주 3학점 가서 늘상 얘기할 때 이 Q&A 구조 속에서 대화형 강의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정답은 없다, 대신 속도는 필요하다 라고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라. 방금 원장님이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를 해서 한 7학기째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MBA 과정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는 아마 뉴스 내지는 기사 중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혹시 본인의 입장에서 최근에 우리 경제 사회 현상 중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포함해서 어떤 게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한 30분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북한 쪽하고 저희 정부하고 또 그다음에 단체에서 B랑 이렇게 보내는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아, 예. 정계에 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미국이 뭐예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예, 그런 문제.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 지난 리만 브러더스 사태 2008년 이후로 딱 7년 만에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회수를 해가지고 지금 달러 강세로 올라가는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예, 아주 정확한 글로벌 차원의 월가 진출하면 될 것 같은 건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으면 제가 이 정책을 해보고 또 최근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서 제 머리에 와 닿는 것은 스마트폰 구조 속에서 세계적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샤오미 들어보셨죠? 적어도 샤오미가 왜 지금 이 삼성을 위협해서 삼성 주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딱 1년 만에 영업이 반토막 나면서 폭락. MBA 하는 학생들은 주가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왜 샤오미가 지금과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품질도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중국 그러면 저가, 많은 인구의 싼 노동비, 이런 구조를 생각했지만 천만이 맞습니다. 샤오미가 지금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삼성을 일거에 따라잡으면서 위력을 발휘한 것은 스마트 시대, 인터넷 시대, 온라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삼성이 가진 제조업에서 20년간 만들어낸 SCM 체인을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온라인 부품 글로벌 차원의 소싱을 속도감 있게 싸게 품질을 확보하면서 한 그 위력적인 인터넷 마인드가 스마트 시대에 정확하고 속도감 있는 경영 전략이 30대, 40대의 경영주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놀라운 발상의 전환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지난 약 20년 동안 우리가 항상 이 경제적인 위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오늘까지 오면서 계속 구조전환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발달해온 이면에는
우리가 일본을 끊임없이 캐치하면서 일본이 정체된 20년이라는 의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인터넷 시대, 스마트 시대까지 오는 구조 속에 디지털의 의미를 일본보다 조금 앞서면서 조금 발상이전을 잘하면서 소니를 이기고 도요타와 경쟁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를 쫓아오는 중국의 어떤 의미를 받지만 그래도 중국은 거대한 코끼리는 맞은데 그 밑으로 빠르게 생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이고 또 심지어는 중국 등에 올라타고 열심히 댄스하면서 그냥 돈을 걷어들이면 충분히 경제가 가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전략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리만 브러더스 뭐 글로벌 위기 해도 그래도 우리 경제가 그 나름대로의 발전 기조를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지난 7년 동안에 방금 얘기한 미국이 거의 망한 것 같은 양적 구조, 이 어떤 경제적 구조 속에 양적 완화 내지는 달러의 위력으로 불과 7년 만에 신제조 강국으로 방향을 잡고 엊그제 뭐 북한 이 총 쏘고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해서 제 눈에 들어온 가장 큰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뉴스 밸류가 있는 구조는 일본이 노벨 과학상 받은 일본. 뭐 아베가 어떻고 뭐 어떤 이런 구조들이 어떤 의미를 넘어서 역시 일본이 가진 그 저력. 노벨상이 물론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와중에 그것도 일본 도쿄대 출신들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들이 만들어낸 LED 구조 속에서 노벨상의 구조를 만들어낸 그 저력, 그게 방금 얘기한 중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이 시장적 규모와 저가 노동력 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래 100년을 가는 트렌드상에서 결국 우리를 앞서는 생각을 실현하기 시작했고 둘째로는 우리가 20년 동안 정말로 가고 싶었던 소프트웨어 구조를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구조가 5년, 10년간 전개될지도 모르겠다는 거기에 우리의 구조 속에 또 남다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방금 걱정한 그 북한의 세계에서 가장 전제 독재적인 그 악한 정치적 구조 또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고 많은 부분들에서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 과잉민주주의 때문에 그 과잉민주주의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가장 극악한 독재 전제적 구조와 가장 극악한 독재적 전제적 구조 밑에 과잉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잠긴 세계적 경제적 구조를 눈으로 못 보게 만든다. 위기가 앞에 펼쳐진 우리만 몰라요. 자,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과연 길이 없느냐? 여기에 오늘 여기 주말을 정말로 어렵게 나와서 계시는 약 200명, 300명 되시는 여러분들이 결국 MBA 과정에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A가 뭡니까? 제가 1988년도 미국에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서 MBA 과정에서 2년간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MBA 구조에서 가장 큰 현안은 일본의 엄청난 이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미국 경제를 잠식해 올 때 기업은 기업 차원대로 국가는 국가 차원대로 어떻게 일본의 저 무서운 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미국 경제를 미국 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화두를 가지고 하버드 MBA부터 전 미국의 어마어마한 MBA 구조가 그 현안을 가지고 머리를 싸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주대학교에 여러분들 처한 이 현재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당시 미국이 가졌던 그 의미 이상으로 최근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구조 속에서 일본, 미국은 여전히 멀고
거기에 중국이 완전히 10년 뒤에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 중국이 우리를 확실하게 덮어버려. 결국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의 의미를 우리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던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하고 제가 한 80분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그 답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저는 정책을 해본 입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로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해야 되니까. 상류 시비가 뭡니까? 참 하다못해 한 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말이라도 안 하면 본인 스스로 함몰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12척으로 어떻게 150척, 그것도 우리보다 물기를 잘 사는 일본을 이기겠다는 생각 아무튼 안 했으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자, 우리도 어딘가에 상류 시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댈런다. 그 나름대로 저는 거기에 대한 길을 오늘 제 나름대로는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있는 거는? 이 그림 뭐 많이 보셨을 걸로 아는데 제가 어디 가나 정규 과정에서도 꼭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또 더욱 MBA 와서 이 얘기의 의미를 안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시는 바대로 저 그림을 제가 왜 처음에 떼었겠으면 저 그림의 의미가 뭡니까? 마이크 잡고. 처음 보는 그림이어가지고 제가 아직 느낌을 잘 못.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교수님이 뭐 한번 가점 드릴 만한 처음 보시지 않은 분 중에 혹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구에 지금 생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 죽은 사람 놓고 제가 띄운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별로 뭐 개인 또 초상권 침해했다는 얘기 들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만만하게 세웠는데 시대를 바꾼 이정표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기댈 언덕을 만들어준 저는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에 전 세계 여러분들이 다 들고 있는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 뭐 기타 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상류 시비인데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한 클래스에 들어온 분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로 울돌목과 12척의 배, 이 유일한 우리 기댈 언덕, 중국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받침, 기둥, 그 구조를 제시해 준 놀라운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터넷이 뭡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기술적 의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죠.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축지법이라는 상상도 만들어냈고, 공간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경제하는 사람 마인드는 항상 과거부터 농지라는 의미의 시작에 최근에 한전부지를 10조 원에 사들인 정주영, 정몽국 회장의 배팅은 바로 공간적 제약이,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경제적, 물적 조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희소성의 구조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조는 사람이 가진, 인류가 가진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 구조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게 인터넷이라고 봅니다. 결국 빛의 속도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보면 약 한 50년 전에 목적성을 가지고 나온 구조가 점점 우리 곁에 가까워 왔지만은 그래도 이 데스크 탑에 놓고 인터넷을 쓰는 시대는 그 안에 있는 구조 말고는 우리 몸하고의 결부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무선 인터넷 구조 속에서 우리 몸에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바로 시간과 공간의 극복이 사람과 환경의 어떤 대화가 가능해진 새로운 전혀 다른 구조를 만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스티브 잡스가 본인의 절치부심한 애플적 구조 속에서 아이폰을 만든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선언하기를 손안에 스마트폰을 든 이것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다.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것은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손안의 컴퓨터다. 손안의 컴퓨터가 뭔 컴퓨터? 내 몸 전체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가진 디지털 구조 속에서 연결된 기계와 내가 합일치가 된 무한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선언한 거고 그 구조 속에서 좀 더 본인이 약간의 구조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한 구조가 리버럴 아트가 뭡니까? 인문학하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교차된 지점에 바로 아이폰이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자, 인문학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 그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다. 그것도 아이폰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회사 제품 설정을 가장 전략적인 구조 속에서 기술적 의미를 사람이 가장 필요한 구조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의미를 바로 융합, 컨버전스라고 하는 구조의 핵심에 이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선언한 많은 것을 함축한 저 그림 하나만으로도 100년간 생각해도 부족한 미 없는 대단한 그림을 하나 피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왜 수출 주도형 국가로 경제를 개발하기 시작했겠습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왜 수출에 의존해서 막 상도 주고 아까 사양하셨는데 왜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까? 세 번 이 페널티 하면 제가 학점을 안 드리는데 왜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까? 작업 자족하기 어려운. 정확한 수출이 쉬워진다는 바다를 건너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관광 한 번 할 때는 얘기지 미국을 3일마다 아마 출장을 갔다 오라면 전부 사표낼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을 1박 3일로 한 달 동안 10분만 출장 가는 미션을 주면 해내겠습니까? 틀린 99%는 사표를 낼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내수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상 구조만 되면 상당히 쉬워요. 같은 말로. 견적이 되기 때문에. 남은 나라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데가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인데 그래도 방금 말처럼 우리 안에서 리소스가 없고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밖에 방법이 없었어. 자, 그러면 수출 주도형 우리가 경제 구조로 가려고 할 때 60년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월드뱅크에 돈도 빌리러 가고 일본에도 뭐 차관도 없고 했습니다만 그 반응들이 순순하게 나왔으라고 생각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 제가 확인한 바로 월드뱅크는 필리핀처럼 해라. 병원 짓고 학교 지어가지고 민주화 해가지고 잘 나눠 먹으면 되지. 그럼 원조 줄게. 원조 주면 뭐 멀리 갚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안에서 병원 짓고 학교 지어 먹고 살아라. 그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누구 돈 받아가가지고 누구 나라처럼 큰 공장 지어가지고 수출할 거야. 돈 주겠습니까? 은행하는 입장에서. 돈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때를 쓰고 정말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5억 불 얻고 10억 불 얻어서 수출을, 그 어려운 수출을 한 겁니다. 세계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로 구조를 만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은행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외국이 우리하고 친선을 해도 돈 떼일 구조 속에서 외국에 돈 안 빌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한 경제적 논리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우리 시장 안에서는 경제적 규모가 안 나오니까 수출한 세계적 구조 속에서 우리 이렇게 물건 팔아서 우리 국내에서 뭐 나가서 팔게 하고는 돈 빌려오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원용해서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50년 동안. 그게 한계에 부딪힌 게 IMF 경제위기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믿고 열심히 해가 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위기가 닥쳐버리고 외환 위기가 닥쳐버리고 수출이라는 구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러 구조 속에서 취약점을 노출해서. 그래서 우리가 98년도부터 구조 전환을 하면서 IT의 의미, 인터넷의 의미를 충분히 섭렵하면서 확인하고, 아, 우리가 인터넷 잘할 수 있겠구나 확인한 구조, 바로 상류 12 이순신 장군이 기댄 그 울돌목의 구조가 이 밀도의 경제에서 나타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 이유도, 다른 나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할 수 없겠습니까? 왜 할 수 없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싶고, 독일도 하고 싶고, 스웨덴도 하고 싶고, 호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3, 4년 만에 스마트폰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특성 같은 노래가 이게 제가 이제 통신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입증도 했고, 1998년도에 제가 정책 과정을 할 때인데, 그때 인터넷을 하루 종일 쓰면 120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30일 동안에. 120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실수해가지고 120만원씩 내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가정주부들이 몇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을 제대로 보고할 것이냐 구조 속에서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당시 배순훈 장관한테,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발견해서 놀라운 4만원 정액제를 기한하고, 그 당시 기한한 문서가 배순훈 장관이 카이스트 경영교수를 가가지고 박사학위 2명을 지도하면서 그 문장 안에 그대로 넣는, 정부에 제가 공무원 33년 하면서 정부 구조 속에서 ADSL 초고속 인터넷을 한 달을 계속 써도 4만원 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 대차대조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1988년도 MBA를 한, 그래도 그 덕분에 만들어서 장관의 칭찬을 받으면서 4만원을, 정말 폭탄선을 내 4만원을 정액제를. 그 구조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수요가 120만원짜리 4만원 하면 어떻습니까? 다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120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래서 산업하는 사람들 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 10명이 설치해갖고 1200만 명 쓰면 이 라인상에 가는 데이터란 게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브레이크아웃 청전아웃이 되면 장관도 물러나야 되고 공무원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쓰는 의미에서 4만원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게 과연 전 국민이 썼을 때, 과연 4만원으로 브레이크 이븐이 나오면, 다 또 썼을 때, 하루 종일 인터넷을 했을 때 정전아웃이 안 됐을까? 고민해서 점검을 10번도 더 해봤더니 놀랍게 우리나라 땅에 1960년대부터 엄청나게 지정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광케이블을 하나씩 묻어놓은 거예요. 선진국은 그거 못합니다. 완결된 국가는 도로를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무선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깔린 이 지정화된 광케이블의 힘에 의지해서 일시적 솔루션으로, 인테림 솔루션으로 ADSL이 뭡니까? 다운로드, 업로드해서, 업로드 위로 간 거는 뭐 그림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32kbps만 하면 되는데, 다운로드는 영화 한 편 받으면 어마어마한 게 오는데, 그게 가능한 구조, 그 구조의 ADSL이라는 기술을 미국에서 개발하고, 미국은 그걸 정작 못할 때 우리는 그 기술을 4만원 정액제 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한 10년 빠르게 하루 종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뭐 인터넷 강국이란 말도 세계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가 인터넷 잘할 수 있는 그 구조라는 그 이면에 바로 경제적 용어에 과학적 근거가 안 되면 그거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 뭐 우리는 뭐 개성적인 이런 어떤 의미는 수식어지, 경제적 구조가 안 되면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이 밀도의 경제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많은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인터넷상에서의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많이 쓰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잘 돌아가는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 또 조금 더 치환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빌딩 구조 속에서, 아파트 구조 속에서 주거를 해결하고 대도시 위주로 산악이 너무 많아서 80% 이상이 대도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집과 집을 전화국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광케이블을 묻어야 돼요. 그거는 정부가 무한히 달러를 찍어내기 전에는 민간 기업의 최상선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전화국에서 예를 들어서 빌딩 아파트만 연결하면 20층 구조 속에 있는 20층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위당 트래픽 소화량이 다른 나라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쓰고, 통신요금 비싸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 양을 놓고 보면 견뎌낼 만한 이용량의 엄청난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이 밀도의 경제가 세계 1위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나빠서 결국 수출 이 쉐어를 세계에서 1위로 하는,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역경에서 경제 개발을 했는데, 이 천혜의 밀도의 경제, 미래가 농사를 지어야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구조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가 바로 첫 장에 스티브 잡스라고는 저 죽은 사람이 미래는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선언한 미래 문명의 100년 구조 속에 우리가 꿀돌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밀도의 경제. 이제는 밖에 안 나가도 우리 안에서, 안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잉민주주의와 극단적인 북한의 전제적 구조만 좀 나름대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만이라도 된다면 바로 이 구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근에 나타난 경제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우리의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에 출시를 했지만 6월에 제품이 처음으로 상용화돼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2009년 11월 28일 날 여러 여건의 어떤 불비로 늦게 시작했지만은 바로 전 세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러한 손안에 든 이 컴퓨터, 거리와 공간의 제약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초유의 기술 혁명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최고의 밀도의 경제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MBA를 하시고 회사에서 조금 더 기획 레벨을 높이다 보면 전략 기획을 하실 건데, 전략 기획을 할 때 모든 거 다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게 아마 MBA를 나온 이 초유의 중견 간부들한테 아마 부여하는 회사의 기대일 겁니다. 전략적 선택을 잘해다 하고. 바로 손안의 이 컴퓨터와 세계 최고의 밀도의 경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의 제 첫 화두가,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이 화두를 들어봤을 겁니다. IoT 하자, 사물통신 하자, 인터넷 오브 싱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통신의 인터넷의 어떤 구조는 원천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수단입니다. 근데 바로 이 손안의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IP가 사물에도 꽂히면서 센서 기능하고 연결된 이 새로운 기술적 구조 속에서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결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연결되면서
편익과 효율을 편익과 효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잖아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사람과 전 지구 환경 속에 숨어 있는, 드러나 있는 무수한 물적 자원하고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10배, 20배 다른 효율이 창출되고 편익이 늘어나는, 바로 그게 경제지 않습니까? 경제가 딴 거 없습니다. 효용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지 않습니까? 경제학과에 나오신 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 10년을 하는 그 화두가 바로 방금 그 두 개인데, 그 두 화두의 정점에 우리의 밀도의 경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사람 하나를 놓고 보면 우선 우리가 24시간 사는 건 똑같습니다. 사는 구조가 지금은 벨 소리를 자기 전에 맞춰놓고 일어날 깨진 자동적으로 알아서 아침 되면 이분은 아침 10시 반 되면 출근하는구나 하는 게 규칙적으로 확인되면 저절로 자기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세요 주인님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커피 다 준비되어 있으니 먹으세요. 화장실에 가면 전부 이렇게 차고 저렇게 온도도 보고 해야 되는, 전부 저절로 하루에 필요한 어떤 구조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면서 쫙 운전수가 대기해야 되는 운전 필요 없이 무인 이 자동차에 성용을 해서 쭉 연결되는 구조가 지금하고 같은 생활 24시간을 똑같이 시간계획표를 연결하지만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반으로 줄어들고 리던던시가 있어서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전혀 없어지는 매끄러운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잘 해나갈 때라는 전제가 붙을 때 얘기입니다. 울돌목의 승리도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바람이 제대로 안 불어줬으면 한번 어려울 거예요. 역풍이 불었다거나 지구 인구가 지금 약 맥시멈에도 아직 100억은 안 될 겁니다. 근데 불과 2020년에 종전의 인터넷 구조 같으면 전 지구 애들까지 다 합쳐도 약 100억 개 이상은 IP가 제공이 안 되는데 사물 구조로 연결됨으로 해서 2020년까지 여러분 보시듯이 370억 개,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약 한 400억 개의 IP가 제공되면서 결국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5년 후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밀도의 경제에 의존을 해서 4세대, 5대 통신을 전 국민이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 있다 하는,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전부 다 사야 됐어요. 컴퓨터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사야 되고 또 여타의 많은 것들을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야를 했는데 지금 빌릴 수 있어요. 전부. 마지막 단에서의 어떤 이 클라이언트 라인의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지만 지금은 서버 단에서 대행해주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폰 구조 속에서 보편화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 들어서 창업을 하고 1억 들어서 비즈니스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구조가 100만 원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10분의 1. 그러면 이게 결국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비즈니스 기회가, 우리와 같이 밀도의 경제가 있는 나라는 IDC 센터를 유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또 큰 IDC 센터의 어떤 구조 속에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한다든지, 이 구조 속에서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김해에 4년 전에 IDC 센터를 설치하고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 지역에 아시아 세계 최고의 IDC 센터, 물론 여기에는 전력비가 좀 싸다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겠지만 어떻든 인프라스트럭처가 안정되어 있고 무한대다 하는 바로 밀도의 경제 구조 속에서 글로벌 차원의 전산 센터들이, ID 센터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노리고 우리나라에 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잘 활용하면, 잘못 활용하면 전기비나 비싼 싼 전기만 공급하는 하나의 이 수탈국이 되겠지만은 잘 활용하면 글로벌 허브로서의 대단한
국가적 토약이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깨어 있으면 전기만 뺏기고 깨어 있으면 우리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 글로벌 B2B라고 우리가 통상 이 B2B 그러면 이제 이러한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력을 가지고 회사들, 글로벌 회사, 우리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많은 회사들의 어떠한 창구를 놓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 속에 지금 글로벌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여기에 우리 뭐 이 국내 기업들, 통신회사들 전부 뛰들어서 바로 이 클라우드 시장을 노리고 대전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B2B의 어떤 중간 서버단의 구조를 만들어 가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클라이언트 단의 어떤 구조를 만들지 않고 중간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필요할 때만 빼다 쓰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안이 필요하고 시큐리티. 중간에 전부 다 해킹당하고 뭐 정보 유출되고 그러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보안 기술을 가지고 이 클라우드 시장에 엄청난 대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회사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한 기술적 기반 속에 보안 무기를 갖추고 세계 대전에서 이 글로벌 성장 마켓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밀도의 경제 구조 속에서 국내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캐치할 수 있느냐, 여기 하나의 커다란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뭐 수시로 아마 그럼 나는 이 빅데이터와 관계없다 이런 분은 아마 본인이 3분만 생각해 보면 없을 겁니다.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무수한 통계적 구조를 가지는 확률적 구조를 높이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출구조사를 100명당 1명 하는 거하고 10명당 1명 하는 거, 기술적 구조만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확률적 편차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 표본이, 근데 왜 이 표본을 크게 못했느냐? 왜 데이터 구조 속에서 제한적인 처리밖에 못했느냐? 바로 용량의 차이가 나고 기술적 구조가 차이 납니다. 지금은 무한대의 데이터 처리 용량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행태 분석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능하고 내가 주문해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젊은 30대, 20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 햄버거 장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 달 정도 햄버거 어디 장사가 잘 되냐 가서 기다리면서 수를 헤아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회사에 의뢰를 하면 한 10개 정도 그냥 찍어줘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몇 시간 내에 몇 명이 오고 하니까 여기 중에 잡으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선거하는 분들이 오바마가 뭐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선거 캠프에 쓰고 있는데, 여론조사의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1살짜리부터 99살까지 공통된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자 전부 다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앞으로 이 돈을 10억 넣어가지고 4년 안에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1살부터 99살짜리 사람한테 전부 공약을 보내면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는 젊은 사람은 안 원하겠구나. 그럼 젊은 사람 싹 빼고 56살부터 99살까지만 보내자. 젊은 사람들은 육아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겠구나. 그럼 육아복지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차별적인 선거 구호를 끊임없이 선거 공약을 보내는 팀하고 종전과가 똑같이 1살부터 99살까지 보내는 팀하고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선거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지금 얼굴 보고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공약 좀 보고 뭐 아니면 기분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메시지가 끊임없이 가는 게 효과가 있다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한 결국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왜냐,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될 때, 그 객관성이 확인될 때 움직이니까. 장사.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맵을 찾고 뭐 구글을 가지고 검색해가 여행지를 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어느 날 내가 유럽에 있는 부르에라고 하는 대단한 이 유네스코가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여행지를 한 가고 싶다 해서 뭐 이렇게 준비가 딱 그 부르에 내렸는데, 내려서 구글 맵을 떴더니, 예를 들자면 저는 뭐 구글 지메일도 쓰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에, 구글 검색을 주로 하는 사람을 가정하에 탁 내렸는데 갑자기 구글 맵을 착 쳤는데
아, 여기서 500m 가면 한식집이 있습니다 하고 탁 안내를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 내 개인정보를 훔쳤겠구나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대단하네, 한식집에 가도 그 다음 구글 맵을 계속 쓰겠죠. 바로 장사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어떤 의미들이 인터넷 검색의 구조 속에서 축적이 되면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원용하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끊임없는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빅데이터가 향후 미래의 비즈니스 판도를 완전히 방식을 바꿀 것이다 하는. 뭡니까? 검색하고 검색해서 혹시 북한 거 가져올까 봐서 제가 굉장히 미국간입니다. 미국간 대륙간 탄도탄인데, 대륙간 탄도탄이 뭡니까? 북한 때문에 엄청나게 뭐 핵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북핵 해체, 이게 정치적 보람을, 이 ICBM이 저우로 앞에 얘기한 네 가지 모바일 구조,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구조에 스티브 잡스까지 포함한 기막힌 이 저우가 ICBM, 인터넷 오브 싱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이 네 개가 앞으로 50년, 10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적 분야다 하는 것을 두 달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통령 앞에 장관이 조우를 해서 국민들한테 선언을 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분야의 세계 최고를 가지겠다. 잘 선정한 구조라고 봅니다. 왜냐? ICBM 정도 위력적인 폭탄을 하나 준비하면 좋잖아요. 경제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진 밀도의 경제와 우리가 가진 인터넷의 어떤 여러 가지 강점을 활용해서 바로 새로운 컨버전스, 융합적 구조 속에서 대단한 무기를 우리가 세계 최고로 해보자. 여기에 상류시비, 꿀돌목의 승리의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는 경제적 샌드위치 구조를 탈출하는 하나의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자,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액션 구조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하자, 뭘 가야 된다, 이거는 부호적 의미에서 뭘 해야 된다 하는 방법론적인 제시가 안 되고 의미가 없다. 뭘 해야 될까? 컨버전스. 저는 컨버전스를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몇 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 하나가 개방형 플랫폼. 우리 여러분들 쓰고 있는 바로 갤럭시 폰, 아이폰, 그 외 모든 구조 속에 있는 OS가 바로 이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방형 플랫폼,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손안의 컴퓨터를 선언한 이 구조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공간적 구조입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지구의 수십만 개에 해당되는 면적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여러분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OS, 이 플랫폼 구조 속에서 단순히 전화 여보세요 하는 이 전화 문자 보는 이 구조를 떠나서 6개에 해당되는 수억 명이 먹고 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오늘만 해도 300만 개입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물론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낼 수 있는 이 컨텐츠 양이 음악부터 시작해서 무궁무진한 거의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카카오톡, 불과 4년 동안 일어난 현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새로운 이 6개 영역의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있고, 최근에만 해도 깜짝 놀랄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버이 전쟁, 에버이 전쟁. 동네에는 통신회사가 주는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여보세요 하고 문자 몇 개 보내는 게 하나의 손안에 든 휴대폰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이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앱이 있다.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부가가치를 창출한 100원을 만들어냈다면 바로 여러분들 통장에 70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30원은 OS를 가진 회사가 가져가지만 종래에는 자동적으로 안 들어와요. 종래에는 그러한 구조를 론칭시키기 위해서는 큰 회사를 찾아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일하는 구조의 비즈니스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 구조 속에서 바로 불과 4년 만에, 불과 5년 만에 300만 개 이상의 유무료 앱이 지금 장착되고 매일 수십만 개씩 바꿔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좀 잠잠하지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싸이의 젠틀맨이 10년 전에 나왔으면 과연, 20년 전에 나왔으면 과연 그런 노래 두 곡으로 재벌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제가 MBN의 종편 MBN 방송에 시청자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봐야 돼서 많이 보는데 어제 뉴스 MBN의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정말 30, 40년 전에 이 흘러간 노래 정말로 삼각지 로타리 부른 배호 편을 방영하는데 정말로 눈물 나는 29살의 죽음이죠. 노래 잘 부르는데 아마 그 정도 노래 부르는 이 스타가 지금에 맞는 의미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인터넷에 나오면 절대 29살 죽을 일이 없죠. 그래서 싸이가 바로 강남 스타일을 정확하게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거는 서구적 의미에서 히트 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이 그것을 유튜브를 이용해서 판로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만에 수억 명의 조회를 만들어내면서 강남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세에 안 맞잖아요. 글로벌 정세에 맞는 구조를 유튜브가 없으면 글로벌 정서를 연결시킬 구조가 없는데 우리가 밀도의 경제 북한에서만 쌓여서 그 연결시킬 구조가 없어요. 유튜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싸이가 본인이 울돌목의 이순신 장군의 의미에서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대학 유니버시티만 다니면서 내가 먹고 살기엔 아깝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이 스티브 잡스가 내 시대를 열어줬구나. 정말로 상류 12의 내 구조를 가져왔던 게 이제야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왔구나 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는 100분도 더 자문자답하고 도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싸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스마트 시대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했기 때문에 기괴한 몸짓과 기괴한 스타일 가지고 유튜브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싸이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오바마를 만나고 할 수 있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풍량을 측정하고 자신만만한 그 당시 지형을 확인하여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건 불가능. 정확하게 전략적 구도를 가지는 사람만이 이긴다. 우리도 울돌목을 가지고 있다. 밀도의 경쟁이 있다. 싸이가 그걸 증명을 한 겁니다. 바로 처음에 제가 중국이 정말 무섭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중국의 코끼리 등을 타고 무의를 해서 돈을 거다 들일 거라는 자만심 이제 버려야 된다. 오히려 중국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바로 알리바바가 증명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을 얼마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나스닥 상장보다 더 그 당시 히트친 기사는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예지를 200억 원을 투자해서 59조 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더 크게 떴죠. 아는 자만이 이기는 겁니다. 불과 5년 전에 구글 하러 다닌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한테 손정희 회장 200억 원을 줬어요. 해봐. 5년 만에 500억, 59억 원 번 겁니다. 59조. 이 얼굴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MBA 아주대학에 지금 토요일날 와서 하시는 분들 관상 보니까 이분보다 못한 분 아무도 없어요.
뭐가 대단한 관상입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관상으로 보면. 그런 시작도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았어요. 영어 선생님, 물론 뭐 선생님 좋지만 안정적인 영어 선생님 하셨다고요. 물론 정교조는 안 했을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바로 이 사람이 48밖에 안 됐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이 주가는 글로벌 단위에서 1위가 애플, 스티브 잡스가 후루에 2007년 손안에 컴퓨터를 든 저 선언 이후로 한 번도 뺏기지 않고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을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인지 구글인지 모르게 2위를 하고 3, 4위에 인력 등극을 했어요. 260조 원의 자산 가치를 만들면서 상장가만 26조 원을 그닥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을 젊은 48살에 벤처기업 10년 만에 중국이란, 다들 뭐 중국이 시장이 넓어서 매벌.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인터넷 구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다르게 B2B 시장을 접근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그러면 주로 소비 클릭해 가지고 결제하고 물건 사는 걸로 아는 이 사람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전 중국에 흩어져 있는 그 1달러씩 파는 그러한 아주 미약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글로벌 차원에서 5달러도 받아주고 10달러도 받아주면서 전 중국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인근에 있는 중화권 모두 연결하면 전 세계의 B2B 부품 내지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팔아주는 창구로 새로운 B2B 시장의 플랫폼으로서의 전자상거래 모델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무서워요. 물론 이 인터넷 구조 속에서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다는 큰 강점도 있는데 그 경험은 제가 물론 200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협력국장을 하고 정책국장을 하면서 이 삼성에 스카우트돼 온 진대재 장관을 제가 자주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인터넷 초기에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온라인, 지금도 온라인 게임 잘한다고 하는, 제가 기억하기로 미러의 전설로 아는데, 미러의 전설 혹시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온라인 게임으로서 성공한 작품이에요.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인터넷 구조 속에서 네트워크가 돼서 그 구조를 가지고 약 한 1, 2년 이 국내 장사를 하다 중국에 프랜차이즈를 열어 그 프랜차이즈를 열어준 이 게임방 주인이 산답니다. 지금 중국의 2위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그룹. 그 당시 산다는 31살로 제가 기억을. 그래서 31살 된 그 산다가 중국에서 많은 게임방을 우리 걸 가져가기 때문에 격려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풍모를 보고 저는 되게 건방지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놀랐어요. 그 세계를 그래도 제패한 진대재라고 하는 반도체 사나이를 장관이 명함을 달고 갔는데 문 밖에도 안 오고 문 안에서 맞이하면서 고개도 안 숙이고 빨간 넥타이 두르고 딱 그 저기 폼 잡고 고개도 안 숙이고 31살 나이에 겨우 게임방 하는 사람. 그때 저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고 그 행적을 받고 1년 후에 나스닥 상장을 해서 10억 불, 당시 돈으로 10억 불, 세계 최고의 상장가를 온라인상에서 벌어들이더라고요. 게임방 프랜차이즈를 해서 원조 액토스 게임전과 그 미래의 전설을 한 그 우리 국내 회사는 프랜차이즈를 주고 그 프랜차이즈를 준 그 위력으로 미국이 1억 불 상장을 계획하고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불과 실패한 1년 후에 10억 불을 상장하면서 2년 뒤에 우리 국내 기업을 인수를 해봤죠. 그러면서 중국이 가진 그 나름대로의 인구라고 하는 대단한 위력을 받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놀란 부분은 이 부분은 알리바바가 한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그것은 우리 걸 가져가서 프랜차이즈해서 결국은 홍콩에 있는 자본하고 중국의 그 큰 시장을 바탕으로 10배 정도 튀긴 건데 이거는 독창적인 아무도 가지 않은 B2B 영역에서의 전자상거래 모델을 가지고 불과 5년, 10년 장사를 해서 세계 3위 값으로 올랐었다는, 바로 샤오미가 온라인 구조로
부품 조달을 하면서 일거의 삼성의 야성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이 구조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끼는 중국의 기술적, 시장적 종합판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위기다.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다. 우리 부총리 요즘 열심히 하시지만 이 부총리가 결국은 마인 회장하고 사실 뭐 보면 나이로 보나 우리 국가적 어떤 보면 뭐 누가 누구를 지금 반대하는 바로 우리도 마인 회장 당신이 간 것처럼 우리도 밀도의 경제를 가지고 늘어간 그 이상의 우리가 성과를 내겠다는 나름대로의 제스처로 한대를 하면서 사실 부총리가 우리가 나갈 방향 최근에 부동산을 비롯한 나름대로의 단기적 부양 속에 우리가 나갈 미래의 방향은 마인 회장이 가진 이 구조에 우리가 가진 밀도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도 중국보다 더 잘한 나라가 되겠다는 걸 함축적으로 한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유경제 뭐 많은 이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버 일시적으로는 보틀렉을 만나서 자초하는 것처럼 택시 회사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계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대리기사 30분씩 기다려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버나 이런 구조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대리기사가 아니면 부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낸 적도 안타깝고 또 그 구조에 매달려 가지고 대리기사로서의 제한된 영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도 안타깝고 바로 우버란 이 보편적인 하나의 공유경제 시스템 때문에 모든 앞으로 차량들이 주차장도 없는데 뭐하러 집에 가져가겠습니까? 길에 세워놓으면 내가 가는데 그 열쇠 꽂아놓고 가면 통신회사가 계산 다 해가지고 쓴 것만큼 차지하고 이런 공유경제적 의미에서의 스마트폰 시대는 세계 모든 소유 개념을 바꾸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택시에서 나타났고 우리 여행해 보신 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에어엠비라고 치보면 전 세계에 잘만한 숙소들이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텔에 가는 것보다 반값 정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내 생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에어엠비라고 하는 호텔을 짓지 않고 하는 호텔 영업이 불과 5년 10년 만에 수십조 원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공익임선들단식 장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어있는 아파트, 쉐어할 수 있는 아파트에 호텔 영업을 해주는 겁니다. 찾아가서. 여기에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 들어본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저장되지 않은 하나의 이 인터넷상에서 큰 극장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모든 영화를 실시간으로 다 보내줘요. 물론 지금 제한된 이 텔레비전 화면밖에 없고 해서 그렇지 영화관으로 자기 집에 영화관만한 시설을 한 방에 갖춰놓고 하면 이제 영화관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서 지금은 한 편당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더 싸게 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신문, 모든 방송이 실험을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저는 이겨낼 수 없다고 봐요. 신문 방송의 구조는 이미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 속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가고 있다. 지금 이미 광고 시장의 반 이상이 인터넷 쪽으로 가고 그 광고 시장의 반 정도가 방송과 신문의 구조 속에서 서로 재살 뜯어먹기를 하는데 약간 정치적인 구조를 뭐 제가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미디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대변형을 놓고 이루어지는 이해관계 싸움 속에서의 정확한 이 진실을 파악할 필요도 있는
NBA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 구조 속에서 콘텐츠 가격을 인터넷 회사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슈들이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 이러한 대변력 속에서 노조의 문제는 어떠냐? 이 대변력 속에서 인건비 구조는 어떠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 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서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에 대한 답을 안 내는 마음으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사회는 계속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융합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손안에 가진 이 스마트폰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지구촌의 수만 배의 이 공간이 만들어진, 새로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 속에서 250조 원의 알리바바도 나왔고, 수십조 원의 우버도 나왔고, 수십조 원의 에어비앤비도 나오고, 싸이도 나오고, 그게 과거 10년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걸 바꾸는 겁니다. 컨버전스. 지금까지는 다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전부 있었던 거에 바로 손안의 컴퓨터 구조, 인터넷 구조, 사물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이 새로운 4년 동안에 일어난 울돌목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기댈 밀도의 경제 구조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몽구 회장은 왜 10조 원을 거기 베팅했던가?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나눠질 겁니다. 과연 그게 맞는 방향이다. 현재까지는 주식시장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안 본다.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차량 구조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꼭 몰아야 되는, 운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차량 구조가 운전자 없이도 무인 시승이 가능하고, 둘째로는 배터리도 전기로 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주고, 이러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어설 테슬라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IT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2억 3억 원씩 지금 팔아내고 있어요. 삽니다. 2억 원 3억 원씩 하는 차량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전기차, 새로운 단순화된 이 차 안에는 아무런 부품이 없어요. 소프트웨어 해로만 있고 모든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2억 원 3억 원씩에 팔리고 있어요. 연간 매달 한 5,000대 6,000대씩. 그러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서 품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진 우리의 경쟁력이 IT 구조 속에서 융합을 잘해서 사실라고 합니다. 차량은 이제 50% 이상이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역량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그 역량을 더 향상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토요타 벤츠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글라스가 아닌데, 이 구글 글라스는 컴퓨터예요. 손안의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개념으로 웨어러블 컴퓨터를 구글이 선언한 겁니다. 안경을 쓰고 다니면 쇼핑창에 가면 내가 필요한 냉장고 안의 물품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대로 띄워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구조 속에 이 의식주 구조는 인류 보편적인 삶의 조건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라고 하는, 입는다고 하는 구조 속에 컴퓨터를 융합해서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 요즘 스탑 밴드워치에 휴대폰하고 연결된 구조 사용하시는 분 많죠? 혹시 워치 손에 컴퓨터 들고 계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한 몇 분 봤는데. 결국 손안에 든 컴퓨터보다 입고 차고 하는 컴퓨터가 더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 많은 웨어러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소울스하고 여러분들 컴퓨터로 치면 바로 여러분들 발에 맞는 사이즈를 지금 주문할 수 있어요. 발 깔창입니다, 깔창. 미국에 있는 회사의 깔창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하면
아이패드에 그대로 자기 발을 찍어서 보내고 내 키, 몸무게 이거 찍어서 그 재원에 요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내면 2주 후에 물건이 와요. 얼마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깔창 하나 사면 되게 비싸야 한 10,000원, 뭐 싸면 한 3,000원 이렇게 사는데 앞에 계신 덕택이라고 마이크 받는데 얼마 하겠습니까? 한 5천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50만 원짜리. 만능 깔창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모든 신발을 넣어서. 저도 사고 싶은 양말 굉장히 넓게. 왜냐? 우리 구두 신어보지만 맞춤 구두 요즘 잘 안 신잖아요. 브랜드 신발 신어보지만 모든 신발이 다 달라. 그렇죠? 신발을 오늘 산 신발을 내일 사도 그 신발 똑같은 모델에서 좀 달라요. 결국은 내 발에 맞는 정확한 이 3D 구조 속에서 3D 프린팅 구조 속에서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수백억 원의 자산 가치로 벌써 일어났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의사 몇 명이 붙어서 견적 뽑아주고 사진 보고 그대로 모형 떠서 3D 프린팅 한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70억이라면 70억의 발 모양 다 다르거든요. 그거 다 다른 거 하나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비용이 안 나오니까. 한 개 만들기 위해서 공장 질 수가 없잖아요. 공장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바로 가장 단순한 3D 프린팅을 가장 쉽게 돈 버는 구조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가전 제품을 밖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대개 다 약간의 건망증이 올 나이로도 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가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나와서 한 딱 차 타고 10분 가면 항상 생각되는 거 불을 켰나 껐나 아마 뭐 수십 번 경험할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분명히 가스레인지를 안 끄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잠그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센서 네트워크하고 사물 인터넷 구조 속에서 이제는 농사를 밭에서만 짓는다는 개념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또 밭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농사가 그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는 구조도 없어졌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창문을 온도에 맞게 열어주고 닫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행을 못해요. 장집을 농촌을 못 벗어나. 이제는 전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그 온도와 연결된 것을 쓰고 적어도 창문 열어주고 많은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LED로 아파트에 상치 심은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인구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격변하는 구조 속에서 도심의 많은 빈 공간들이 농업 공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한 예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어떤 구조가 울돌목에 정말로 상류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왜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한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북한까지 적어도 먹여 살리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7천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구조 속으로는 먹고 살기에는 조금의 한계가 있어요. 뭘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스마트 구조라 하는 대단한 밀도의 경제에 얹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스마트医療. 의사들이 하는 일이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스마트하게 이미 바뀐 구조를 우리도 빨리 가져가야 되고 지금 전 세계 온라인 대학에 가면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꼭 직장에 나와야 하는 구조도 다 바꿔야 되고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편익을 높이는 일하고 의료하고 교육하는 구조를 바꿀 때 바로 우리 GDP의 30, 40% 정도의 구조를 보다 편익을 높이고 보다 그렇게 해봐야 우리 천조 정도 되는 이 GDP 구조에서 그렇게 일어난 국내 변화는 크지 않을 겁니다. 바로 시대를 앞서가면 이 부분이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밸류체인이 가동돼야 됩니다. 기기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법제도까지 토탈 솔루션을 우리가 한 걸음 먼저 가면 전 세계에 우리가 바로 이 서비스 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비스 선진화를 외치는 많은 분들이 이 구조 속에 의미를 알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서비스 선진화하고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구조를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서비스 선진화는 호텔을
학교 밖 51m에는 지을 수 있고 51m, 49m는 지을 수 없는 이 논쟁에 4년, 5년 해야 될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아파트를 중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우버처럼 에어EMB처럼 만들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료 6만 명의 의사가 너무 양산돼서 못 먹고 산다고 하는 이 구조를 재빨리 세계에서 가장 편한 시스템으로 바꿔서 외국 병원도 들어오게 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스마트 의료 구조를 사우디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눈꺼풀 수술 우리나라 안 와도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도 해주고 전 세계 우리나라 오면 100만 원 드는 걸 우리나라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걸 10만 원 해주면 10분의 1 비용으로 해서 100명을 유치하면 100대가 10대가 남잖아요. 이런 박리담의 구조를 빨리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밀도의 경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해외 수요를 보고 해외 서비스 수출을 보고 서비스 선진화를 계속 내수 얘기를 내수 때문에 서비스 선진을 한다는 이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수의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험한 구조를 가지고 해외 글로벌 서비스 토탈 수출을 해야 된다는 바로 이 역시도 밀도의 경제에 의지한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서비스 선진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서비스 선진화 구조는 계속 내수 진작으로만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내수 중요한데 내수 구조로는 이걸로 못 먹고 살아요. 내수 구조 속에서 빨리 훈련해서 외수를 개척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우디에 서울대 분당팀에서 대단한 수출을 했어요. 4년 정도 준비를 한 결과 글로벌 비딩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가 원격 스마트 의료를 제일 잘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다음 장에서 제가 119 생명재단에 6개월 전부터 이사를 제안받고 흔쾌히 월급 안 받고 공익적 이사를 해주면서 수당도 안 받습니다. 이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119 혹시 여기 한번 실려 가본 적 있는 분도 있습니까? 부모라도 한 분. 혹시 뭐 때문에 실려 갔습니까? 예. 직접 실려 갔습니다. 사고 나서. 혹시 뭐 심장병으로 부모님이나 혹시 뭐 어택을 돼서 하트 어택이 돼서 혹시 갔다 오신 분? 우리나라 119 이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출동률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신문에도 난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심장은 4분입니다. 심장 내지는 혈관 터지면 4분을 지금 죽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놓고 끊임없이 소방관들이 훈련을 하고 지금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1위예요. 50%가 넘는 4분 안 출동을 기록합니다. 그럼 다 살아야 돼요. 뭐 다 살아야 돼요. 뭐 완벽하게 다 살려면 어떤 확률상으로 다 살아야 됩니다. 몇 명이 사는지 알아요? 미국은 출동률 20%밖에 안 돼요. 거리 때문에. OECD 어느 나라도 거리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OECD 그 생존율은 꼴찌입니다. 다 죽어요. 출동해봐야 필요 없어. 사실 다 죽어. 왜 죽은지 모르죠.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 사고 났기 때문에 살았지. 크게 의식을 잃으면 죽어요. 왜 죽느냐.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이거 심장을 그냥 눌러야 되는데 누르고 보니까 이상 체질이 있어가지고 몇 명이 죽더라는 겁니다. 심장을 누르면 바로 터지는 정말 희귀한 병이 있어요. 외국은 그렇게 눌려서 터지면 참 정말로 정성을 다했으니까 참 수고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100%다. 살 사람을 네가 죽였다. 살려내라 하고 목을 흔들어대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소방관들도 안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 확인을 해요. 전화를 걸어. 이분 좀 눌러도 됩니까?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부모한테. 그거 찾는 데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찾아서만 눌러도 된다 해서 압박해서 살았다. 아니면 주민등록에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돼 이 사람 정도 눌러도 되겠다. 뭐 공무원이다. 눌러도 되겠지. 하고 해서 살려놓으면 그래서 대개가 병원을 가서 뭐 터지고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보면 우리는 전부 검사를 다 해야 돼. 피 검사부터 다시 다 해야 돼. 정보 의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한 살 다 죽어요. 어느 병원도 자기 병원도 아니면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생존율이 낮습니다.
미국은 다 살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팩트입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 빨리 바꿔야 돼요. 사우디에서는 그 구조를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분당병원에서 그걸 못해, 못 살려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이 시스템 자체의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사물 인터넷 구조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무인 시스템이 가동. 여기는 놀라운 하나의 그 크라이슬러에서 이 광고한 건데, 이 광고에 주목해서 보면 신호등이 없어요. 미래의 사물 인터넷 시스템 속에서 바뀌는 무인 자동차, 무인 교통 시스템을 확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이 가상의 부모가 정말 의치 않은 속에서 편안하게 차는 저절로 먼저 다 섭니다. 지금도 이건 가능해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가 이 부분을 보험회사 허용 안 하기 때문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 미국의 무인 자동차 시스템에 관련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우리도 준비해라 하고 아마 지시한 걸로 뭐 지시된다고 우리는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돼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법규적 부분에서 기술적 울돌목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우리의 도시는 대단히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효율적인 부분들이 가능해지면서 도시 전체에 IT 접목을 해서 효율적인 테스트베드를 확인하면서 세계에 수출하자. 불과 한 2, 3주 후면 부산 ITU 정권의 이름을 왜 정권회의를 저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만 ITU 세계 최고 대표회 이렇게 붙이면 이해가 쉬울 건데 무슨 정권회 이러니까 아마 잘 안 알려지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보여주자 하고 한 준비를 4년 전부터 한 게 부산시의 이 스마트 도시의 구조인데 우리의 법규적 의미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자문위원도 하고 하면서 자문위원장은 지도를 했습니다만 고칠 게 너무 없더라고요. 법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뱀도 못 보여주고 정말 아까운 기회를 망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컨버전스 영역이 방금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스마트 구조를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 이것도 많이 있지 않은 겁니다. 특히 BT, NT, 뭐 황우석 박사 점점이 조금씩 스쳐 지나간 부분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아직 발현 단계, 먼 50년 후, 100년 후까지 연결될 구조에 이 우리의 밀도의 경제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KT의 황창규 회장하고 MIT의 한국 이름을 가진 서바스찬 성, 아주 이름 위의 성이 아니고 아래 성이기 때문에 특이한 성을 가진 분이 MOU를 맺었는데 이게 바로 내지도입니다. 세바스찬 성이라는 교수가 세계 최고의 이 내국문의 학자로서 지금 만들어가고 자기 필생, 일생이 다 거쳐도 완성도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 다 완성되면 99%의 모든 질병은 일단 원인을 알게 되고 치유가 가능해질 거는 가설을 하에 만드는 겁니다. 내구조 참 아주 그림 대단하잖아요. 내구조의 커넥텀이라는 구조는 게임적 어떤 요소를 넣어서 누구나 다 즐기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커넥텀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를 사실 서론을 말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제목만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의 전제예요. 이 세 가지 방향을 수도비 가야 된다. 머스트 가야 된다는 구조지. 어떻게라는 부분이 빠졌어요. 뭐 어떻게 약간 포함되어 있죠. 컨버전스라는 구조. 거기에 가자면 뭐 전제, 울돌목이 제대로 되자면 잘 관찰을 해서 바람까지도 신의 영역에 있는 바람과 잘 불어줘야 된다는 그 구조까지 포함해서 핵심 몇 개의 전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돼요. 너무 못합니다. 너무. 물론 뭐 일부 이 대단한 기업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서 그 못하는 원인을 단적으로 표시한 그림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컨텐츠 세계진의 점유율이 2%도 안 돼요. 물론 점유율이 다는 아닙니다만 하드웨어 이렇게 잘하는데 이 그림은 뭐 설명하기 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이 원인을 한번 그러고 이 현상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프트웨어 구조가 중국은 돼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년 동안 ERP를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적 지원도 하고 안 돼요. 왜? 기업들이 안 씁니다. 공무원도, 저도 공무원도 수요자 입장에서 안 써요. 왜? 99% 품질이 되더라도 소프트웨어라는 건 품질적으로 1%의 차이가 나는 의미가 별로 크지는 않은데, 써줘도 되는데, 그렇게 잘못됐으면, 예를 들어 세계적인 뭐 SAP를 써서 잘못되나, 99% 잘못되는 거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하더라도, 잘못됐을 때 CEO에 대한 책임이, SAP까지 썼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 면책이 되는데, 뒤에 가서 비용 절감 때문에 99% 신뢰도가 있는 이 회사를 썼던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배임이 돼요. 물론 배임 구조가 그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배임을 전부 다 의미 없게 하자는 건 아닌데,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결국은 안 사주는 중국은 다 사줘요. 물론 공산당이 가진 전재성도 있지만은, 폐쇄성도 있지만은, 어떻든 정부가 사고 기업이 누구 사줘 하면 소프트웨어 제품 다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10년 만에 ERP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갔어요. 물론 글로벌 브랜드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안 사줘. 다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는 그 나름대로, 두 번째는 왜 소프트웨어 안 되느냐? 코딩을 안 해요. 제가 뭐 서울대부터 모든 요 아주대학교는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책국장 2005년도에 제가 발견하고 매년 한번 살펴보는데 서울대 고대연대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하고 보면 졸업을 안 해야 되는데 졸업 100% 4년 만에 하시는 겁니다.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겠다고. 미국의 카네기 멜론은 4년 졸업하면 10만 불 받아요. 자, 그러면 카네기 멜론 다 가자.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다 탈락해요.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13%밖에 안 됩니다. 학비 엄청나게 비싸요. 예산 잘못 세웠다가 그거 보내가 6년 만에 졸업하면 되지. 6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30%밖에 안 돼요. 왜? 코딩을 어마어마하게. 그 코딩 믿고 미국에서 그 학교만 졸업하면 10만 불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컴퓨터 공학과를 잘 보내야 스테이래. 굉장히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는 100% 졸업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잘하겠거니 절대 채용하면 안 돼요. 한 명도 안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창업이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두 가지 구조만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도 무수히 많아요. 제가 소프트웨어 정책을 96년도부터 종합계획만 3번 세우고 이번 거는 미래창조부가 하는 걸 봤는데 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 4개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단한 계획이고 똑같아요. 버전이. 살펴보세요. 96년도, 두 번째가 2004년도, 2005년도, 세 번째가 2010년도. 그래 이번에 했는데 똑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는 삼시세판 지나서 내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되는 전제가 방금 그 2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잘 관찰해야 됩니다. 다음 이 벤처 창업 이 구조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데 뭐 최근에 구글 캠퍼스도 오고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직접 지원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벤처 구조는 실리콘밸리, 시스타, 세계적인 이 클러스터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기 위해서 벤처 구조는 조금 넘어가는데 이 우리나라의 대학이 정말로 이 진학률이 지난 20년간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한 7월 28일 때 기가 막힌 신문기사가 이 실수 없는 5060이 일할 것 없는 2030의 취업 비율을 초과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정말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일할 수 없는 2030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00만이 지금 학교에 남아있어요. 200만이 재학생이고 100만이 취업 재수생인데 사회가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10대 재벌이 10대 재벌이 2만 명밖에 올해 채용 안 해요. 그럼 뭐 2만 명 하면 안 되지. 20만 명 하면 될 거 아니야. 절대 못 해요. 그럼 전부 다 말레이시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다 갑니다. 정말 2만 명밖에 채용 안 하는 회사에 300만 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물론 30대까지 뭐 하긴 하면 한 10만, 20만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20대, 30대입니다. 매년 쌓여요. 대학에는 그 재수생을 놔둡니다. 취업률에 가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학 구조도 바꿔야 된다. 정부도, 저도 뭐 정부에서 있었지만은 취업률에 재수생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학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빠지니까 100만 명 그냥 취업률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 안에서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봐요. 대학은 상하탑이고 다른 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만 일자리 없는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4년 후에 졸업한다. 이거는 부모로서도 대학으로서 결국 1학년 때부터 라면을 끓이든 호텔에 뭐 이 침대를 깔든 어떤 구조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구조를 취업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학교 안을 어떻든 창업 기지화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훈련 연구소에 돈이 다 갑니다. 저는 대학으로 다 가야 된다고 봐요. 전제는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에 머물러야 된다는, 학교 밖으로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면 저는 대학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연구소에서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면서 대학 4년을 정말로 산업 현장을 보면서 연구 기반을 확인하면서 가면 왜 우리가 미국 같은 대학 경쟁력을 못 가집니까?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결국은 이 창업과 취업과 벤처, 소프트웨어, 또 지역 클러스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거에 연계되면서 우리가 가진 울돌목, 밀도의 경제에 의지해서 답을 찾아낼 때 신의 한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말고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중국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걱정을 좀 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금 있는 우리 아주대학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들어가자마자 300불씩 줘가지고 취업팀을 따가지고 글로벌에 가서 무조건 취업하고 창업해서 돈을 한 벌어봐라 했더니 놀랍게도 3%가 2년 만에 창업을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창업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자, 대학의 창업 기지화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맞다고. 이 클러스터, 뭐 판교 테크노벨로, 뭐 보면 그럴듯하죠. 이 광교도 마찬가지고 유심히 봐야 된다. 스웨덴의 식스타를 실리콘밸리를 한번 가본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는 들어서자마자 외국 브랜드들이 온 하늘에 막 가득한데 판교, 광교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잘하면 좋죠. 그건 불가능해요. 글로벌 R&D 센터, 글로벌 기업이 안 들어오는 클러스터는 문입니다. 땅장사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 구조에 MBA 구조가 연결되면서 연구를 해내야 돼요. 왜 외국 클러스터와 우리 클러스터가 다른가? 큰 원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군인은 와 살고 외국인들이 뭐 이 청사하는 분들은 살지만은 가족을 제대로 가진 30대, 40대 정신이 발랄한 연구원들 못 삽니다. 왜냐? 외국인 학교에 아들을 보낼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기러기 안 합니다. 기러기 6개월이면 100%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오면 다 가요. 그 한 개만 가지고도 외국인 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어떤 신의 한 수를 발견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대의 구조를 만들어낼 때 바로 글로벌 시장이 우리 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국 가면 다 잘하잖아. 결국은 정부의 역할도 물론 있어야 된다. 제한적인 역할이어야 된다.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정부의 구조하고 지금의 시장 구조는 맞지 않아요. 공무원의 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서 공무원의 뭐 연금 문제 이런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먼저 거론되는데 공무원이 가진 여러 롤을 먼저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지난 50년 동안의 일들을 대입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선우가 바뀌면 혼란밖에는 공무원이 규제를 하는 게 공무원의 일인데 거기에 규제 완화가 됩니까? 공무원이 그동안 60년 동안에 규제가 하는 게 공무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산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하루아침 규제 완화하라고 해도 됩니까? 롤을 바꿔줘야 돼요. 규제 안 해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왜 규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공무원 구조가 제가 한 그 공무원 구조가 50년 동안 규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고서 성취를 했어요. 그걸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롤을 바꿔야 돼요. 결국은 생태계 구축의 어떤 이 구조 속에 공무원의 롤을 세팅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내야 되고, 제가 여기 민주의 과잉은 결코 우리한테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 200일 동안에 법 하나도 안 되면 공무원 좋습니다. 공무원 걱정할 것 같죠. 국회 안 가도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이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이 안 되는 이 구조를 빨리 해소 안 하면 모든 이 스마트 시대의 속도의 밀도의 경제, 꿀돌목에 원균 장군을 갖다 놨으면 있겠습니까? 물론 이길 수도 있었겠죠. 답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안 되면 의료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융합에 테슬라 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안 되면 주택 부양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나오는 아파트 몇 채 팔아가지고 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 법에 대한 결국은 창조경제라는 이 말을 뭐 해석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상류 12의 구조에 세 가지 융합 구조를 얹어서 전 산업을 바꾸고 생활하는 패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창조경제를 어렵게 뭐 아이디어를 경제성으로 바꾸고 이런 어려운 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생활에 내 옷 색깔을 봐가지고 이 색깔이 오늘은 안 맞구나 내일은 좀 단추 빼고 뭐 편하게 이것도 하나의 창조적인 생각이라 봐요. 자기 몸에 맞는 걸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는 정말로 다리에 열쇠 한 개 거는 걸로 시작해서 새로운 파리를 바꿨잖아요. 자기 나라에 맞는 울돌목을 활용하는 게 창조경제라고 볼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정말 빠르게 얘기했습니다만 밀도의 경제라는 이 구조에 우리의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바빠서 이걸로 마치고 질문은 꼭 해야 될 분 아니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하고 이거 아니면 뭐 절대 못 가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럼 질문은 제가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